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우입니다. 남부지방은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왔다고 하죠. 지금 서울도 가을비가 왔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되겠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다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때 돼서 비가 오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또 때 돼서 비가 오면 이제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예측이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이다 보니 뭐든지 다 하기가 두렵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기센 부동산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진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핫한 이슈를 가지고 그 분야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갖고요. 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투자 가치 높은 기센 매물 소개되는 시간까지 이어지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시죠. 지금은 이제 학교에 계신데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자기개발서 토지에 관한 책 베스트 작가이셨고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전종철 교수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비스파트너스의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종철 교수님은 진짜 오랜만에 나오십니다. 지금 기센에 지금 도대체 얼마나 한 번 나오신 겁니까?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불법 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라는 주제로 불법 전용 산지와 임시 특례 용어 설명, 두 번째 불법 전용 산지 특례 적용 기준, 세 번째 불법 전용 산지 특례 적용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오늘 다룰 주제가 귀에 익숙하시겠지만 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 강의할 때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글 잘 알면 됩니다. 불법 전용 산지의 임시 특례. 그러니까 불법으로 산지를 어떻게 전용을 했는데 이걸 양성화 시켜준다라는 게 임시 특례가 나왔답니다. 한시적으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전종철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용어 정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산지, 농지 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일단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그 투자가들 또는 시청자들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지, 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전답, 과수원, 임야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그 중에 전답, 과수원을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목으로 임야를 우리가 이제 산지라는 개념보다는 임야라는 개념이 이제 훨씬 더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익숙한데 임야를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로 보면은 임야보다는 산지의 범위가 조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야도 산지고 또 우리 임도 이런 것도 산지고 또 이렇게 대나무들이 이렇게 또 집단으로 재배되는 것 이런 것도 산지가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법적 용어 정리가 그런 거죠? 네. 농로도 농지다, 비닐하우스도 농지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본부장님께 먼저 오늘 본부장님 질문이 빠르네요. 앞에 있네요. 임장을 많이 다니시면 보통 이제 토지도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지목이 이제 농지와 우리 정 교수님 얘기한 임야가 됐든 산지가 됐든 어쨌든 산 쪽에 있는 것들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제 그 개인적인 견해로는 산지와 농지라고 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평택을 자주 가는데요. 그 평택에 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평택항 인근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먼 거리에 있는 거는 평당 50만 원부터 근거리에는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지금 매매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용지나 또는 창고 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뭐 100만 원 이상, 또 도로를 접한 것들은 뭐 200만 원 이상도 하는 거를 볼 때 그 활용 가치와 미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농지, 산지, 지목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미래 활용 가치에 따라 시장 가격은 형성된다라는 그 임장 활동을 많이 다니시는 이춘남 본부장의 답이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국어만 잘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법 전용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정 교수님, 네. 전용이 점용입니까? 전용입니까? 정확한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용입니다. 예, 예.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점용은 우리가 내가 점유해서 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이용해서 또는 하천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가 개설하겠다 또는 교량을 개설하겠다. 이럴 때는 점용허가고, 전용이라는 것은 전용의 그 상대되는 개념은 사용입니다. 사용.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농지는 어떻게 써라고 농지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사용이 되는 거고, 산지도 마찬가지로 뭐 임산물 재배 등 이렇게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내용대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하면 사용이 되는 거고, 그거를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전환, 이렇게 그 전자를 써가지고 바꿀 전자를 써서 전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 즉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전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 전용 허가, 산림 전용 신고, 산림 전용 협의 뭐 이런 세 종류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전용할 수 있는 그 전용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 제가 임야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법에서 정한 뭐 경사도라든지 인목 분포도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접해 있다든지 모든 걸 충족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전체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일부를 개발하려고 해요. 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규모가 크다든지 또는 내용이 중요하다든지 그런 대상은 허가고, 그보다 좀 경미하다고 하면은 신고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허가를 받는 방법이 산지 전용 허가도 있고, 산지 전용 신고도 있고, 또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도 되고, 또는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존 임지 전용 허가 또는 산림 형질 변경 허가 또는 지금의 국토계획법, 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습니다.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산지의 전용 또는 산지의 전용 허가, 산지의 전용 신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이 농지에서도 농지의 전용, 산지의 전용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농사를 짓는 땅, 원래 이제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다음에 산지는 인목을 뭐 이렇게 키우는 땅, 네. 이제 근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준조세 같은 돈이 있죠, 국가에다 내는 돈이요. 그렇죠.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용어 설명을 해주신 게 좋을 테니까. 이따 우리 좀 마지막 부에 뒤에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네, 마지막 부에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용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뭐 전용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용도, 이제 예. 쓰임새죠. 쓰임새를 바꿔서 사용하는 걸 전용이라고 하죠. 예, 예. 우리 토지에는 뭐 그 지목이 예, 다 예.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대지냐, 뭐 전, 답, 과수원, 임야 이런 거에 따라서 일정한 쓰임새로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쓰임새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사용 가치를 이제 높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토지의 경제적인 효용성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용은 보통은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는 전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경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 전문가들은 이제 그거를 미사용으로 붙일 때 뭐 토지를 화장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전용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저희 정 교수님, 오늘 이 특례대상 불법 전용산지 이게 왜 오늘 주제로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정부에서 철거를 명령하거나 또는 복구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벌칙금이나 이런 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토지 소유자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면은 그 법에서 정한 지목하고 또 관리 상태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거하고 불일치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단위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인 또는 양성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 한 10년 주기 뭐 이렇게 한 번씩 거쳐줍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게 추진이 돼가지고 이거를 양성화 또는 추인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6월 3일부터 1년간 신고한 것에 한해서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이거를 농지로 전용을 시켜주겠다. 지목을 변경시켜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벌금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거죠. 예. 네. 자, 이춘남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 뭐 주택 아까 그 불법 건축물 뭐 아까 양성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법 전용 사례들이 많이 있죠? 다녀보시면.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죠? 보통 일반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1, 2층이 임대가 아주 잘 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층수가 올라갈수록 임대를 놓기 좀 어려워해요. 중심 상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3층, 4층으로 올라가면서 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를 많이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이라 하면 그 룸 안에 그 싱크대라든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넣을 수가 없는데 실제 도면상으로는 주방인데 그걸 개조해서 방수를 늘리는 거죠. 준공 이후에. 그러거나 아니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준공 이후에 방을 확장시켜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되어서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더라도 그 강제 이행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건물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양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양성화 잘 시켜야 돼요. 그런 얘기들은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두 분도 좋아하시는 여름에 국립공원에 가면 물에 근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단속을 하면 벌금 좀 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효용성으로 따지면 네. 계속해서 벌금 내는 게 낫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허가 취소나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들어갈 때 어떤 법질서 바로 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지금 네. 건축물에 바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데 네. 잠깐 옆으로 셌습니다. 정 교수님, 이 불법 전용 산지 임시 특례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만 시행된 줄 알았는데 11년에도 시행이 됐었어요? 네. 어떻게 다르죠? 보통은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는 좀 2011년에 하고 2017년에 하니까 이제 6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의 유사한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5년 이상 예. 불법 전용 이렇게 된 거, 기간이? 사용된 거. 예.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현재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그 용도가 2011년에는 국방 군사시설 또 공공용 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이렇게 좀 범위가 넓었었는데 현재는 전답과수원 농지로. 왜냐면은 2011년에 국방 군사나 공공용 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성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전답과수원 즉 농지로 이렇게 사용한 거로 용도가 좁혀졌고 그 다음에 기간은 똑같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올해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이렇게 딱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알고 신청하시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토지 강의하고 이럴 때 이제 산림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그때 당시에 제일 민원이 많았던 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현상은 전인데 지목은 임야란 말이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제 뭘 심었어요. 식재를 해서 키우다가 중요한 게 이제 저기에 걸리잖아요. 양도세 가면 8년 자격농지에 5년간 3억의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이 땅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대요. 알고 봤더니 농지가 아니고 임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지주는 무슨 얘기냐? 3년 이상 작용하면 지목 불문하고 농지로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농지법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충돌을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자산관리 측면에서 예, 예. 우리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예. 농지가 비쌀 수도 있고 임야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평균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농지가 더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산지에서 농지로 그 지목 변경이 되면은 우선 자산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농지로 인정을 받으면은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면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런 게 충돌이 많이 됐었어요. 예전에 민원이요. 그죠? 좋습니다. 곽 대표님한테 질문이 오늘 이런 것만 있죠. 불법 전용을 단속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왜 임시특례로 불법 그 전용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글쎄, 요번에 나온 거는 보니까 뭐 전답 과수원해서 농지에 대해서 전용을 특별히 인정하는 거는 이제 뭐 농업이라든가 농업인 보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산업화 이후에 아무래도 뭐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좀 그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불법 전용을 했는데 그냥 전용한 상태를 원칙적으로 보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산지에서 지금 농지로 전용이 됐다는 거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한다는 게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제 현재는 불법인 상황이지만은 합법화 시켜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산지에서 전용하는 부담금도 매기고 또 과태료도 물고 하면서 불법에서 합법인 상태로 돌려줘야 또 떳떳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특례 사항으로 하는 게 너무 빈도가 잦아서는 안 되지만은 또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해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 농업인에 대한 보호 이런 전통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심오하게 아주 그 큰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특례 뭐 이런 것도 알아볼게요. 정 교수님, 그 이제 불법 전용산지 특례 적용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준은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시설물이 있으면은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또 시설물 없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복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철거나 또 복구를 한 다음에 그 복구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설계를 해서 복구 준공 검사를 받으면은 산지로 완전히 복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소유 산지. 남의 산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이건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이 부분도 조금 그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떤 형평성 측면, 우리 항상 이제 문제제기가 되면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뭐 내로 남불하는 거 유행어처럼 그런 형평성 기준 문제는 없을까요? 우선 기준을 법에서 세웠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면 해주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는 좀 없어 보이고요. 예. 문제가 있다면은 아까 우리 곽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불법을 과연 일정 기간으로 자꾸 양성화 시켜주면은 결국 누구든지 또 불법을 언제든지 또 양성화 되니까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불법을 좀 더 조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그린벨트 내에 송상열 박사 그때 방송에서 나왔던 그게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훼손지. 회선지 양성화. 그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양성화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를 짓고 또는 내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양성화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조건들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것좀 그런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평성이 아니고 타당성 문제는 좀 타당성 있을 문제죠. 예. 그렇죠. 곽 대표님, 지목 변경하면 뭐 이득이 많으니까 이런 걸 자꾸 하겠죠? 아니, 이득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렇겠죠. 이득이 있으니까 할 거고. 이번에는 뭐, 이제 산지에 대한 전용 뭐 불법
그 훼손에 대해서 지금 지목 변경 뭐 말을 했지만은 통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전용을 할 때 집 지을 때 많이 하죠. 예, 이제 예. 뭐 농지라든가 그 뭐 전답, 과수원, 임야 또 산지 임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원주택 개발한다든가 할 때 예, 예. 이제 뭐 농지나 산지를 결국 그 대지로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이제 그 집을 짓는 목적의 땅이 아니었는데 집 짓는 목적의 땅으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뭐 그런 이점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경기 상황상 이제 주택 임대료가 2014년 15년부터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이 도심지 근교 지역에 보면은 이런 전원주택이라든가 타운하우스 같은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요즘 보면은 도심지 인근 자연녹지라든가 특히 계획관리 지역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 다세대들이 지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은 거고, 그런 건 이제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이제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도심지의 전세 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런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어져 있는 집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가치가 크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 지목 변경에서 얘기가 좀 세긴 했는데 하여튼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전주호 교수님, 보통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요건이 이제 농취증이라고 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화시킬 때 아까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취증을 발급해서 제출해라가 아니고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그 나중에 그 지목병이 돼서 자격증명을 발급해서 제출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본인의 토지를 가지고 그대로 지목 변경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무슨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그것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서 제출하는 거하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농업인 또는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그거를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한 개인 또는 농업법인 이런 사람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됩니다. 참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대상은 일반 법인, 일반 법인하고 또는 종중 등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법 전용 산지는 지금 현재 임시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 교수님 이 주제 말고 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요즘 기획부동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 산 농지다. 농지는 법인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갑니다. 일반 법인한테. 맞죠? 교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법인이기 때문에 자금이 탄탄하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싸게 준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획부동산입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여러분께 큰 투자 팁을 드렸습니다. 자, 이춘남 본부장님,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보통 저희들이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당시 필요한 증명서고요. 농지가 이제 논밭, 과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수인이 농민이 여부인지 자격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농주 소유 상한 인의 여부 등을 이 자격과 더불어 파악하고자 이 심사를 해서 투기적인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 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농취증은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을 취해야 되는 건데요. 농지가 있는 소재지의 그 시, 군, 읍면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농업 계획서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든가 농지 저당권자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증은 1000제곱미터 303평이죠. 9평수로.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도 됩니다. 근데 물론 요즘은 이제 까다로워졌죠, 교수님? 네. 대차 계약 됩니까? 농지 받는데 임대차 계약도 아직 괜찮죠? 받을 수 있죠? 취득 자격 증명이기 때문에 예. 소유권 이전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농지 임대차고는 좀 무관하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농지 원부 얘기했습니다. 제가 농지 원부는 임대에서 농사를 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 뒤에서 다뤄주시겠다고 하는 지목 변경 기준에서 제외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그러니까 임산물이 심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밤나무가 심어 있거나 또는 잣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이런 게 심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지목의 정의상 뭐라고 하냐면은 과수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과수원은 전답 과수원은 농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 우리가 또 약초를 심는다든지 뭐 마늘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외관상 뭡니까? 그게 전이죠, 전. 밭이죠, 밭. 밭이죠. 예, 예. 그러면 역시 전답과수원이니까 농지에 해당되잖아, 이게. 그렇죠. 헛개나무도 많이 심잖아요. 그게 농지에도 해당이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산지의 임산물을 키우는 거는 이게 산지관리법상 법에 정한 용도 내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외의 행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정부에서 종자를 구입하거나 묘목돈을 구입할 때 임산물로서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내에서 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지목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상 농지하고 똑같고 농지법에서 정한 농사 행위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이 임산물 소득 행위하고 사실은 중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을 법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거 듭니다. 뭐 시장에서는 또 다툼도 많겠는데요. 뭐 진짜. 그렇죠. 네. 좋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런 품목이 아마도 부가가치가 높아서 선정됐나요? 이렇게 많은 품목인데 선정 기준이 어떤 거라고 짐작하세요? 이거를 농지냐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관리법 내의 행위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행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지원 대상 품목으로 들어가 있던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농지로 지목을 바꾸지 않고도 산지에서 그대로 우리가 임산물 재배 행위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적으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CG 우리 화면이 나가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꼭 적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교수님, 특례 적용 절차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시군구에서? 절차요? 예.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면은 우선 항공사진 판독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항공사진 판독한 걸 보신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일반인들은 좀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진은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016년, 2014년, 2012년 이렇게 2년 단위로 이렇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기준으로 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항공사진을 보면은 판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냐면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장당 2,000원을 주고 즉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공사진을 발급받아서 우리 민원인이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출을 하고 나면은 또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는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통반장 등을 포함해서 주민 포함해서 3인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항공사진은 우리 재개발 보상 자격 주어지고 이럴 때 그때도 항공사진 많이 쓰죠? 감정 평가하고 이럴 때요.
그렇죠. 예전에 2006년 기준으로 다 이제 정했었죠. 그러니까 뚜껑 뭐 그런 재개발할 때 그 항공사진 주로 판독을 예, 주로 했었죠. 예. 좋습니다. 지목 변경 절차. 이건 뭐 교수님 책 제목 같습니다. 지목 변경 절차는 우선 불법 전용 산지 그 신고서에 이제 아래 그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번에 분할 측량 성과도 또는 등록 전환 성과, 측량 성과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지적공사에 신청을 해서 측량 결과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과거로 3년 이상 계속 전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그래서 우리 공과금 영수증이나 또는 우리 내가 거기서 농자재, 비료 이런 산 거, 예, 그런 영수증들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지 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통반장 2장을 포함한 1명 플러스 나머지 주민 2명 해서 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이동 신청서. 요거는 이제 그 시군구에 가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요한 어려운 얘기인데 여하튼 그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5번째 얘기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는 자다. 내가 법인이 아니고 또 종중이 아니다. 요거 이제 입증하기 위한 서류. 그 다음에 6번, 비용을 좀 들이셔야 되는데, 측량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 가면은 표고 및 평균 경사도를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번 그 측량 성과도를 우리가 그 발급받을 때하고 또 이렇게 표고 및 그 경사도 조사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무작정 가서 비용을 먼저 발생시켰다가 또 이게 내가 대상이 아니면은 비용만 낭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시군구에 가서 우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거에 근접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들여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이 분할 측량 성과도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야 성과도가 나오잖아요. 아니, 우선은 아까 항공 판독을 하고 예. 항공 판독에 의해서 이게 3년 이상 농지를 정확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들을 가서 동의서 그 확인서 이분들이 여기서 3년 이상 농사 짓는 거 맞다. 그다음에 내가 농자재나 이런 또 종자 등을 이렇게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9할 이상은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상담을 거친 다음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 분할 측량 성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면적에 따라 그 경계 측량인지 뭐 이제 따라 비용이 좀 차이가 날 텐데 제가 이번에 뭔 일이 있어서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를 꾸밀라고 했더니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구 면적으로 한 1,500평 정도에 한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평균 경사도 조사해 주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미리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로 판독을 해서 입증을 할 자신이 있을 때 신청을 하라는 얘기죠. 나머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신고 대상 산지의 분할 측량 성과도 또는 등록 전환 측량 성과도 한부. 그다음에 이걸 농지로 이용했다는 여러 가지 서류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 뭐 비료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는 기름도 떼야 되고 이런 영수증을 꼭 다 모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산지 이용 확인서 하나, 그다음에 이게 3년 이상 실제 농사를 졌다는 통반장 2장 포함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서는 이제 시군구에 가면 있고, 그다음에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요거까지 필요하니까요. 일단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내 땅이 이거에 해당될 것 같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전종철 교수님이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심사및 결과 통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서가 들어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 항공사진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조사하고 또 확인서 써준 주민들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 보완할 그 서류가 필요하면은 또 보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특별하지 않으면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통지를 해 줍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까 제가 뭐 그 평균 경사도 조사하는데 그 정도 비용 든다 얘기했는데 교수님이 다시 한번 전체적인 얘기해 주세요. 금액. 비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예. 들어가는 비용이 그 측량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작성하는 그 비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전용 부담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전용 부담금은 농지 전용 부담금도 있고 산지 전용 부담금도 있는데 산지 전용 부담금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측량 비용은 우리가 면적이 그냥 몇백 평 정도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약 100만 원 이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비. 이거는 그 측량 사무소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면적 따라서 이렇게 가격 결정이 되고요.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는 그 식은 잠깐 어렵죠. 단위 면적당 고시금액 플러스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즉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3 제곱미터당 환산을 하면은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란 거 이제는 익숙하시죠? 거기 보시면 이제 산지는 딱 두 개로 구분됩니다. 보존 산지와 준보존 산지로 구분되고요. 준보존 산지는 개발이 용이한 땅이라 보시면 되고 보존 산지는 다시 뭐 공인용 임지와 임업용 산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전용이 딴 용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존 산지는 원래는 보존을 해야 되는 산지인데 그거를 전용을 하려면 국가가 공공재 성격이 있으니 대체 산림을 조성을 해야 되니 그렇죠. 그 비용을 내라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페널티를 내라. 페널티. 당신이 농지에서 떠나서 대지라 공장 용지로 간다. 예. 그러면 농지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신 그에 합당하는 페널티를 내고 나가라. 산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지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산지에서 떠나서 내가 그 대지나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이런 거로 가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페널티를 내고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럼 실제 페널티 내면 그 대체 산림을 조성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 그럼 아까 그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특례법. 내년 8월 올해 6월 3일부터 6월 내년 3일부터 6월 2일까지. 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현장에서 이런 실제 이거 신청한 분들 민원인들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도권에는 어디에 많냐면은 그린벨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는 농지냐 또는 임야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상당히 2배 이상 이렇게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들은 이렇게 신청한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훼손지 그것도 그렇고 한시법 적용으로 할 때는 그렇죠. 불법적으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점용이 아니고 전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현재 분한테. 그렇죠. 불법을 거기서 시설하고 있는 분들을 그렇죠. 양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추인 내지는 양성화를 해주는 거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곽 대표님, 이 지금 부동산을 오래 하시는데 이런 예전에 이런 불법하고 지금의 이제 합법하고 이게 양성화란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 했다 묶었다 이랬잖아요. 경험치상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바람직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걸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 불법인 상태를 장기간으로 방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범죄자를 양성하는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현상으로 쓰고 있는 거를 인정해 줘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불법을 하는 거를 또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구제는 해주되 또 불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라는 거는 진짜로 우리 국토의 허파가 애초에 지정 목적은 거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거는 누구나 그러면 버티면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선 잠깐 그린벨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린벨트는 3년이지만은 사실은 지정 전부터 그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그린벨트가 아닌 산지는 3년만 충족하면 되는데 그린벨트는 3년을 충족하고도
항공사진을 그린벨트 지정 전에 판독을 해가지고 아 이게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이게 농지였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얼마 전에 그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작년인가요? 그 뭐 유명 탤런트 아버지가 그 하남에다 뭐 집 하나 적고 정자 조그만 거 하나 전 거를 불법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잔디 불법 전용 맞죠? 네. 불법 전용 원래 잔디 심으면 안 되는데 잔디를 심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그분도 그때 안 걸리고 지금 조금 기다렸으면 양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잔디는 물론. 또 대상은 아니죠. 하여튼 뭐 네.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 어때요? 오늘 주제 조금 어려우셨죠? 어떠세요? 이런 걸 들으시면서 네. 더 열심히 이런 걸 찾아보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항상 자산 관리 차원에서 또 컨설팅도 해드리는데 이런 좋은 사례를 알고 있으면 고객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 같은 거를 꼭 익혀서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전용 산재 관한 임시 특례라는 주제 내년 6월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고급 정보, 어려운 정보 쉽게 풀어주신 분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의 전종철 교수님과 주식회사 도시화공학 곽창석 대표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투자 수익률 높은 기세 매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준의 기센 부동산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께 제공되는 정보는 우리 시청자들 투자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센 부동산 참여 방법 계속 자막으로 나가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괜찮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기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만나볼 기세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 72.05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7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5천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됩니다. 자,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입니다. 어떤 건물이죠?
네, 본 물건은 두 동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과 단지형 다세대로 지어지는 복합 건물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이 43.08제곱미터, 분양 면적이 72.05제곱미터고요.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구조이고 그다음에 층수는 지금 현재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 가격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1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하고 실투자 하실 경우에 전세 시에는 약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위치한 강서구 화곡동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입지 설명 전에요. 지금 서울시 산하의 그 서울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 전체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송파구, 다음이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강서구, 두 번째 구로구, 서초구 순인데요. 이렇게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지면에서 보면은 5호선 화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2호선 까지산역과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가 설 수 있는 가양역, 이 1.8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우장초등학교하고 우장산공원 그리고 바로 옆에 강서문화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축 다세주택 매물 가격 분석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네, 화곡역 인근에 다니다 보면 실투자 2천만 원에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입니다라는 공고문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면적이나 위치나 가격면을 다 꼼꼼하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 물건은 매매 가격이 2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가격이 약 2억 3천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하실 경우에 전세 시 3천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한 물건이고 월세 시는 약 1억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추천 포인트가 있겠죠. 어떤 개발 의제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까? 네, 강서구는 지금 현재 강서구 전체가 점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마곡지구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마곡지구는 지금 서울시 서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자족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사 사업단지들과 비교할 경우에 지금 상암 DMC보다는 3.3배,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보다는 1.8배 규모 이상의 크기고 지금 약 16만 명의 그 상주 인구가 상주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LG 사이언스의 입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LG 사이언스에 입주하는 많은 직원들이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시청자로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사항과 함께 전체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강서구의 그 화곡동이나 주변의 인근의 등촌동이나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노후주택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 신축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그래서 원룸부터 복층형 원룸, 그리고 투룸, 다세대, 3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 맞춰서 투자할 수도 있고 실거주나 또는 그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센 매물, 수익률 높은 기센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이 세미나 준비를
하시죠? 네. 이번 세미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주식회사 오비스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투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요. 알기 쉬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 방법 및 결과 분석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입찰 방법이나 그리고 투자 수익 분석을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문미옥 이사가 진행을 하고요. 서초구 서초동 LG 에클라트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문의는 예약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02-523-9441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쌤 매물뿐만 아니고 이슈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신 이춘남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쌤 매물 화곡동 신축 다세주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주제가 지금 CG가 잘못 나갔습니다. 주제가 알기 쉬운 상가주택 입찰 방법. 예, 여기 있군요. 알기 쉬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찰 방법 및 결과 분석입니다. 저 청약 저거는 저번 주 주제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을비가 왔으니 가을이 급격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날씨 갑자기 추워지면 건강 걱정 많이 되니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